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쉽고도 효율이 높은 투자 전략이 뭐가 있을지, 뭐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요. 소닉랩스가요. 그 소니 쪽이 아니고 그 일본의 그 예전에 뭐 워크맨 만들었던 그 소니가 아니고 소닉랩스라고 해서 이전에는 팬텀이라고 했던 레이어 1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1, 소닉랩스와 레이어 제로. 레이어 제로는 그 호환성,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해주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서로 그 이제 제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레이어 제로를 통해서 앱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체인 간 데이터도 서로 왔다 갔다, 토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총 9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연동을 해서 이제 본인들 레이어 1 팬텀, 이제 소닉랩스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옴니체인 앱을 구현시키겠다. 그러니까 레이어 1과 레이어 제로가 만나서 사실 옴니체인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슈퍼 앱을 만들겠다. 우리 거 쓰면 웬만한 체인 다 호환도 되고 자산 보낼 수 있고 사고 팔고 다 가능할 것이다. 제가 이 지금 뭐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이제 앞으로 웹2의 시대, 그러니까 빅테크,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웹3, 약간 탈중앙화 세계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블록체인 세상, 크립토 세상이 오는데 웹2와 웹3의 차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웹3는요. 계급장을 떼고 합종 연횡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뭐 한 15년,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전통 금융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은행 혹은 신용카드 회사, 뭐 증권사 이런 데서요. 코인 기업과 서로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회사냐. 저는 이제 직접 영업을 해봐서 그 보수적인, 그러니까 실무자 당연히 연락 안 되고요. 그 윗단에 있는 커넥션들에 의해서만 어떤 행사든 투자든 이제 결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은 뭐 제휴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냥 그쪽의 기술만 쏙 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이고 이제 소위 이제 섞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드렸습니까? K뱅크가 업비트, 일개 코인 거래소가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권과 서로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거. 이게 글로벌한 스케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현상은요. 소비자나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가성비 있는 서비스를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K뱅크 갔더니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채권도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에서 다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좋은 일이다. 다만 공급자 입장, 그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죽을 맛이란 표현이 좀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강자, 뭐 규모의 경제, 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이전 뭐 이제 가격 경쟁에서 이제 경쟁자들 다 사라졌던 이 시절은 정말 추억 속의 페이지가 돼버렸고요. 이게 앞으로는 고객의 수요, 편안한 거, 그러니까 서로 다 계급장 떼고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면 다 같이 휩쓸려 나갈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탑, 뭐 은행이든 뭐 자산운용사든 증권사든 코인 스타트업,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레이어 1, 레이어 2와 지금 엄청나게 협업을 많이 했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구글에서 ENS,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인데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지갑 주소랄지 뭐 홈페이지 주소, 우리로 예전으로 좀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쓰려면 이 주소가 좀 간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간단히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ENS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ENS 도메인에 구글 검색을 요청했고 이 서비스가 출시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점 이더리움 ETH를 딱 붙이면 이게 이제 그 도메인 주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글에서 그냥 치기만 해도
이 계좌에 이더리움이 얼마나 있는지 바로 검색이 된다. 제가 실제로 쳐봤습니다. 비탈릭 점 이더리움, 그러니까 ETH. 이거 실제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정말 바로 뜹니다. 이게 보면 비탈릭 점 이더리움, 이게요. 이더리움의 간단한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쳤더니 92.6개. 물론 이것 말고 다른 지갑이 많이 있겠죠.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뜬다. 이거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혁명적인 일입니다. 원래 이더리움 비탈릭 점 이스의 원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OXD8, DA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주소를 만약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갑 이거 사용하겠습니까? 못하겠죠. 대중화가 되고 대량 채택이 되려면 쓰기 편하고 쉬워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구글에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연계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이미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얘긴 즉슨 이더리움이 여전히 넘버원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가 실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솔라나 주소, 뭐 XRP 주소, 아발란체 지갑 주소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연동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자산뿐만 아니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디지털화 된다. 디지털화 시키는 데 쓰이는 게 블록체인과 코인입니다. 자, 투자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사실 지금 근데 디지털화 완전히 됐습니까? 과도기잖아요. 지금 종이돈 뭐 거의 안 쓰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조폐공사도 있잖아요. 투자는 언제 하는 거다? 확실할 때 투자하면 이미 고가에 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나의 고생했던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자산을 그러니까 내 그 소득을 갖다가 이제 던지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 아크 인베스트는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이끄는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인데요.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는데 로빈후드 주식은 팔았다. 이런 기사가 앞으로도 계속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계속 뜹니다. 소위 이제 4848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제 동생도 같이 드렸는데 이 돈나무 언니는 4848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월가에서 40년 훌쩍 넘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4848 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투자 성향이 스윙 매매를 즐겨 합니다. 스윙은 이제 뭐 일종의 단타인데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쌀 때 그때 가서 쓱 들어가고요. 확실하게 이때쯤이면 털자 하면 그냥 팔고 나오는 그런 투자 전략을 씁니다. 돈나무 언니가 샀다 팔았다 해서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분의 스타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탭루트 주소로 비트코인 이체를 지원하겠다. 자, 코인베이스는 사용자들이 탭루트 주소로 탭루트는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프라이버시를 개선하고요. 이제 사생활 보호를 하고 거래 수수료가 좀 절감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건요.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대놓고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뭐 투자도 할 수 있겠죠. 이제 RWA 나중에 담보물로 담보 대출도 이제 쓸 거고요. 개인 간 이체에도 뭐가 쓰인다? 비트코인이 지금 쓰인다라는 거죠. 수수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탭 루트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부자들일수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가 실은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부자들은 저쪽 특히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없는 뭐 서울로 치면 뭐 한남동일까요? 저쪽 뭐 성북동 같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본인들만 있기를 원해요.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뭐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있잖아요. 모네로도 있고 대시, 뭐 G캐시, 라이트코인도 프라이버시 기능이 추가가 됐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상폐가 됐던 코인이죠. 근데 이 사생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기능, 이 수요는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생활 보호, 특히 부자일수록, 뭐 고위 공직자일수록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은 모네로 쓰고 대시 쓰면 되는데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폐를 시켰죠. 그러면 근데 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 대신에 뭐를 쓰라?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통해서 합법적으로 쓰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에 일부를 누가 가져갈까요?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겠죠. 또 투자한 블랙록도 많이 가져갈 겁니다. 뭐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 동생이 저번에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이자를 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발견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이제 투자도 대부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까?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물건이 서비스가 팔리지 않으면 그냥 망하겠죠. 내 희망사항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고객의 수요에만 전적으로 100% 집중해야 생존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죠. 제가 이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겁니다. 바빌론에서요. 두 번째 스테이킹 라운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좋죠. 비트코인 그 디지털 금인데 이제 금고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자 받습니까? 금이 이자가 없죠.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실은 이자가 없습니다. 근데 현물 금은 이걸로 이자를 발생하는 거는 뭐 이제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이면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개발자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빌론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킹 라운드보다 지금 두 번째 비트코인 여기에 갖다 맡기세요. 이자 드립니다 했는데 비트코인 무려 23,000개가 몰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원에 육박한 엄청난 수요가 이제 터진 거죠. 이제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많이 23,000개가 이체가 됐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고 어쨌든 잘 됐는데 바빌론의 공동 설립자가 저도 이걸 몰랐는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랍니다. 미국 명문대죠. 우리로 치면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잘 스테이킹 라운드 끝났고 지금 뭐 기대 이상인데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미래는 앞으로도 빚고 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랩트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이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맡기고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더 큰 수익을 쫓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1번이 잘 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다? 비트코인 스테이킹입니다.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비트코인 맡겨놓으면 좋은데 이자가 발생하면 좋잖아요. 이에 대한 어려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 버린 곳이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이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왜 미국의 명문대 교수라는 점도 중요하냐?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 코인인데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 아니면 중국의 뭐 칭화대학교 좋은 대학 명문대 맞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의 주도권은 미국, 특히 이제 금융 쪽은 미국이 좀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중국계나 아니면 다른 뭐 러시아나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계 코인에 뭔가 지원을 하고 도와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바빌론에 투자하자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동시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POS는 어디 이제 지분 증명이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맡겨놓고 보안성을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이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킨 게 바빌론입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하는 자와 그 욕망을 잘 활용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킹 하는데요. 왼쪽에 비트코인 홀더들이 코인을 맡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알트코인,
POS 체인 있는 이더리움, 뭐 아발란체, 앱토스, 솔라나, 바이낸스 체인, 카르다노, 코스모스, 폴리곤, 폴카닷 이런 POS 체인 맡기면 이자를 주는 체인에 비트코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인 거죠. 이걸 갖고 저기서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한다는 것은 보안성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에 대한 그 대가로 뭘 준다? 이자를 주는 거죠. 비트코인을 맡겼는데 이자는 알트코인으로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게 바빌론입니다. 이게 좀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에 분수령을 맞은 고팍스. 지금 고팍스 거래소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팍스지만 미국으로 치면 이게 FTX라 보시면 돼요. FTX가 무너지면서 그 채권 그 관계에 있었던 제네시스가 무너졌죠. 그 DCG 그룹 산하에 있었던 제네시스가 무너지면서 고팍스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돈을 아직도 못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해요. 어쨌든 채권 문제, 돈 돌려주고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현재 고팍스는 1,000억이 넘는 고파이의 부채를 줄여서 메가존이라고 하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수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지분이 지금 67%가 넘거든요. 바이낸스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고 우리나라 업체인 메가존을 통해서 고팍스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지금 갈등의 핵심은 뭐냐 봤더니 고파이 투자자들은 예치 잔액, 예전에 돈을 다 못 돌려받았는데 이것을 회사 측에서는 2023년 1월 20일 그때 바닥이었던 시세에 맞춰서 현금으로 상환하겠다. 코인으로 지금 맡겨놨는데 그때 당시 시세면 엄청 싸잖아요. 저라도 반대하겠죠. 그래서 갈등을 맺고 있다.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제 고팍스 입장에서는 2회, 과거에 한 번, 두 번까지 미지급금을 이미 상환을 했답니다. 대략 50% 정도 되는 금액은 좋고 이번까지 돈을 좀 더 돌려주면 이제 현금이긴 해도 얼추 이게 원금 이상은 된다. 그러니까 좀 채권단 좀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설득을 하는 거고요. 채권자들은 현금으로 상환한다. 지금 말이 되냐? 지금 이게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단이 설득을 뭐 시켜야겠죠.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이제 설득이 된다면 기존의 바이낸스 지분이 67%가 넘었는데 이게 10% 이하로 줄어들고요. 최대 주주, 고팍스의 최대 주주가 메가존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팍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없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22년 11월 FTX 파산, FTX 채권자 지금도 뭐 설왕설래 하고 있죠. 이제 슬슬 채권자 상환을 시작할 겁니다. 고팍스도 이게 일단락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고팍스입니다. 이게 잘 마무리돼야 된다. 불장이 시작될 수 있다. 바네크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자산운용사족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밈코인에게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토큰 설계가 간단하고 비전이 명확하다. 비전 구현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선제 투자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하자마자 코인을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유동성도 좋다. 토크노믹스도 좋다. 그 다음에 VC의 지분이 없죠. 벤처 캐피탈이 뭐 사전 채굴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60만 종의 토큰 어마어마한 밈코인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좀 간단하게 해라. 심플하게 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내년에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사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장점이 뭔지, 뒷단의 투자자들이 누군지, 락업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경쟁자는 누군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직관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은 뭐냐? 그러니까 지난번 상승장에서 도지코인 왜 올랐습니까? 도치파더 일론 머스크가 TV 출연해서 나 도지코인 갖고 있는데
이 한마디에 그냥 솟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직관적이어야 된다. 인공지능 코인이다 하면 우르르 가서 그냥 뭐 얼마 전 올해 3월이었습니까?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뭐 밈코인을 사자는 얘기가 아니죠. 일반인의 기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프로젝트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제 몰랐던 회사인데요. 코인 전문 투자 회사 카나리아 캐피털이라고 하는 것이 XRP, 리플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 전에는 비트와이즈에서도 XRP ETF를 신청했었죠. 근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작년 11월 달 블랙락에서 XRP 현물 ETF를 가짜로 신청서 제출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금융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락이 한 게 아닙니다. 뭐 뒷단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임원의 실제 이름을 도용해서 신청서 실제로 낸 겁니다. 근데 가짜였죠. 이걸로 인해서 담당자가 뭐 이렇게 감옥에 갔다할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난 6월 달에는 솔라나 현물 ETF를 두 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네크였고요. 두 번째는 21쉐어스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자, 비트와이즈 카나리아가 XRP 현물 ETF를 좀 얼마 전에 신청했죠. 이게 결국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XRP랄지 솔라나 현물 ETF 신청 바로 냈다고 바로 SEC에서 승인할까요? 아마 바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알면서도 계속 기웃기웃하는 거고요. 눈치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러면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냥 신청서 날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차피 될 거라는 데에는 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안 될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먼저 신청을 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될 거 알면서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왜요? 한두 번 거절은 당해도 어차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가격이 큰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 현물 ETF 누가 신청했다 해도 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나중이 됐을 때 이거 뭐 내년 초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올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에서 솔라나 ETF, XRP ETF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보자들은요. 언제나 가격만 봅니다. 가격 위주예요. 뭐 가치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이제 마음이 어려우시죠? 고수들의 차이는 뭐냐? 가격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가격 대비한 가치를 봅니다. 가치는 있는데 가격이 형편없다? 엄청난 그때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네크, 비트와이즈, 21쉐어스 지금 이 회사들이요. 블랙락 피델리티에 비교해서 그렇지 작은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회사들이고요. 굉장히 잘 알려진 글로벌 자산 운용사요. 뭐 비트와이즈는 코인 쪽이긴 하죠. 대중과 반대로 가야 성공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그렇던가요? 이게 잘 되시던가요? 실제 해보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이게 어려워요.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드렸고요. 자, 크라켄 여기는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꽤 규모가 있는 거래소입니다.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을 선호한다? DCA. DCA는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얼마가 되든지 여유 있을 때 뭐 월마다 그냥 비트코인 얼마씩 산다.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꾸준히 그냥 산다. 이게 DCA입니다. 그냥 적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자의 83%가 DCA 하고 있다. 59%는 이게 주요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1109명을 설문조사한 겁니다. 이게 뭐 나름 신뢰도가 그래도 전 있다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DCA는 처음 대중화된 이후에 75년째 핵심 투자 전략. 이건 주식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거든요. 두 번째, 이 방식은 의사 결정에서 뭘 제거한다?
감정을 제거하고 장기적 전망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코인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시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네 번째는 좀 재밌죠. 연봉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간의 목적이 조금 다르답니다. DCA 왜 하냐? 연봉이 5만 달러 이하는 일관된 투자 습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연봉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시장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것을 완화하고자 DCA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DCA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겠죠. 왜 일반인에게 거의 최선에 가까운 전략이냐? 두 번째, 누가 DCA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세 번째, 최종 목표가 뭐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왜 일반인에게 거의 최선에 가깝겠냐? 아까 실은 답이 나왔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가격이 뭐가 됐든 솔라나면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면 비트 딱 정해놓고 그냥 나한테 예를 들면 월급날 그냥 얼마씩 사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씩 그냥 사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중장기,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DCA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신기술에 적합하다. 코인이나 인공지능이나 과거 인터넷이 되겠죠. 왜냐? 신기술일수록 가격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극강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거죠.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DCA 안 하면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고 맨날 팔고요. 꼭지에서 다시 사는 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미래가 맞냐? 이걸 스스로 검증하셔야죠. 그게 맞다면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일희일비 안 해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누가 DCA 적금처럼 비트코인 누가 계속 살 수 있냐? 누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냐? 자, 투자 대상은요. 확실한 미래.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비트나 이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큰 확신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죠? 평소엔 맞아. 확신이 중요하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막상 가격이 폭락하죠. 조정이 좀만 길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괜히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빚내가지고 이거 샀는데 휴지가 된 거죠. 얼마 안 남은 거라도 건져야지 하면서 바닥에서 그마저 다 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알까요? 제가 해봤으니까 압니다. 이런 부분에 초연해질 수 있는 게 뭐다? DCA죠. 돌처럼 굳은 확신이 없으면요. 코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남 좋은 일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 이거 DCA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건요, 각 개인별로 투자 기간이 좀 다르실 수 있고요. 목표 수익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년에 다 팔고 떠나겠다. 어떤 분들은 5년 후에 탈출하겠다. 어떤 분은 10년 이상이다. 매도 예상하는 그 시점 전에요. 하락이 되고 조정을 겪을 때, 쉽게 말하면 죽을 만큼 지루할 때 뭐 한다? 그냥 DCA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언제 파냐? 매도 시점을 내가 1년 후라고 정했지만 진짜 1년 후 맞습니까? 5년 후, 6년 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DCA를 꾸준히 평소에 하락에 조정에 오르든 떨어지는 해놨다가 언제 판다? 모두 열광할 때 그냥 살 때 DCA 했다면 팔 때도 DCA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했다가 분할 매도하면서 잘 탈출하자. 1년 후 그러니까 내년 뭐 1년 후면 내년 10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적당히 단계별로 걸어놓고 팔고 나오자라는 얘기죠. 사실 큰 수익 가져가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죠. 1번과 2번이 그런 거예요. 쌀 때 분할 매수, 비쌀 때 분할 매도하고 털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원칙 뭡니까? 적게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모르시는 분 다
단 한 분도 없겠죠. 안다고 됩니까? 알아도 힘든 게 다이어트고 투자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금은 뭐 가격이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오를 것 같다가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오르고. 막상 이 하락이나 조정세,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언제가 될진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연말일지 내년 초일지 이거 끝나면 진짜 무서운 랠리가 저는 펼쳐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유 될 때마다 뭐 5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여유가 될 때 코인 몇 개 딱 찍으세요. 그리고 그 코인, 믿음이 있는 코인 위주로 좀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아마 내년에 좀 효자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